들이 가지고 있던 시각을 조금 바꿔보자 이런 의미에서 시력 교정 시간이고,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제적인 기구에서 우리나라에 권고를 한 사항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하죠. 소가 이렇게 키우다가 좀 크면은 코에다 구멍을 뚫잖아요. 뭐라 그래요? 콧뚜레? 코에다 피어싱을 하는 거야. 코에다 피어싱을 해서 왜 해? 이거 왜 해요? 어렸을 때 하잖아. 왜 해요? 왜냐면 소를 이제 우리가 보통 밭을 갈거나 뭐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나르게 해야 되는데, 소가 사람보다 힘이 세요, 안 세요? 세잖아요. 근데 이제 소를 내가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게 피어싱이 필요한 거예요, 코에다가. 그래서 소가 어렸을 때 가장 약한 부분인 코를 뚫어서 소를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죠. 근데 만일에 피어싱을 내가 안 하겠다. 나는 전통적인 사람, 고전적인 소야. 난 피어싱 따위는 안 해.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가 커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신, 등신, A 플러스, 툭불 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툭불로 되는 거지. 그래서 툭불행을 하거나 세분화된다. 안신, 등신, 툭불 뭐 이런 거, 특수부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건 시력 교정을 하자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세 번째 부류가 소가 있죠. 뭐냐면 내가 자의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이건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가는 거, 아무 생각 없는 거.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규정도 보지만 내가 새로운 방향으로 좀 방향성을 좀 헤쳐가겠다. 대신에 그게 쉽진 않아요, 시력 교정이라는 게. 왜냐하면 굉장히 자연에 가서 한다 보니까 내가 개척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직접 먹이도 찾아가서 할 수도 있을 거고, 비바람도 칠 거고, 물론 이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거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방향을 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렇긴 한데,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시력 교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많이 드린 내용입니다. 정신건강 이연속초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들은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직원들은 다른 분은 안 들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근데 뭐 들었다고 해도 별로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신입 직원이었을 때 교육을 항상 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 강의를 한 거는 한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최근에 잘 안 하는데, 아까 얘기한 정신보건법 관련돼서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정신보건법을 만들어 보니까 정신질환이 있다. 정신질환이 없어요. 그럼 정신질환이 있으면 뭐 해줘요? 치료를,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이제 보호도 해줘야겠죠. 이제 과거에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대했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어요. 뭐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유럽 같은 기록 보면은 뒷산에 땅을 팠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본다고?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생사람 붙진 않아요. 이거 붙이다기 제일 많아요. 무서운 사람이야. 그냥 빵가루를 이제 구덩이에 넣고 빵가루를 주고 갔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다음에 2주 후에 올라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또 물 주고 가. 또 올라와서 안을 주고, 그때 생사람을 돕는 건 진시황하고 이분밖에 없어요. 조심해.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옛날에 어디서 했어요? 종교단체에서 많이 했죠. 뭐 서양은 수도원에서 많이 하고, 또 동양에서는 이제 사찰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정신질환 있는 사람이나 나병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있다. 정신질환이 없어요. 정신질환 없으면 뭐 해야 돼? 예방을 해야겠죠. 예방사업들 해야 되고, 정신질환이 있다가 퇴원을 해. 그러면 이제 전환하는 서비스를 해야겠죠. 그게 뭐 센터들, 시설이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분들이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정신건강 관련된 대책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게 치료할 곳이 없네, 이 사람들이 뭐 할 곳이 없네, 이렇게 하면 이쪽에다 투자를 좀 해야겠다는 내용에서 차관을 도용받아서 우리가 정신병원을 더 짓자 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해. 그 다음에 전환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240몇 개의 자치단체다 센터를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예방사업 하는 거예요. 정신질환은 마음의 감기다. 뭐 이런 얘기를 연예인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 하는 걸 했죠. 95년도에 통과되고 이제 한 2015년도가 됐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는 그냥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자살률도 계속 높아지고 정신질환자분들 중에서 퇴원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재입원하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으로 있던 분이 처음에는 건강보험이었다가 3년 안에 그 의료보호로 떨어지는 확률 자체가 50%가 높고 다른 장애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적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잘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시력 교정을 해보자는 거죠. 시력 교정을 해보자. 뭐가 있죠? 이쪽 영역이 있어요. 이쪽 영역이 바로 삶의 안정감. 삶의 안정감이 있느냐? 삶의 안정감이 없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정신질환이 없는데 삶의 안정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처럼. 일단은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수련도 잘 마치고, 아니 수련도 하고, 그 다음에 취업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내가 무슨 과정에 어려움이 없고 현재는 그다음 삶이 안정적이에요. 급여도 잘 나오고, 부모님도 뭐 잘 계셔가지고 이쪽. 근데 뭐 계속 이쪽에 영역이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 우리 둘째 아들 얘기를 합니다. 좀 제대했어요. 우리 아들도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뭐 나도 못 사귀어 봤는데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굉장히 부러운 일이죠. 아버지가 대학 다닐 때 못하게 맞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쫙 잘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장이 날아갔어요. 군대를 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갈 때 바로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로 이제 논산훈련소에 데려다주고 이제 들어가는 걸 봐줘야 되는데 자기 여자친구랑 통화를 한다고 내 핸드폰을 달라고 그래서 끝까지 시간 동안 안 나타나고 나중에 핸드폰을 저한테 집어던지고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약간 떨어지기 시작해서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그 논산훈련소 끝나고 주특기 교육 가는 사이에 갑자기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면서 헤어지자는 통보를 보냈어. 갑자기 삶의 안정감이 확 떨어졌어. 그래서 맨날 그 당시에 그 윤종신의 좋은 이론을 맨날 듣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얘는 관심병사가 된 거지. 얘는 건드리지 마라. 근데 얘가 이제 제대했어요. 제대한 지 1년쯤 돼가나? 작년 1년쯤 돼가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걱정이 많아요. 내가 군대 간 좀 줄었지만 하니까 20개월 사이에 아예 친구들은 이제 졸업을 하고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는 못하지만 우리 집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군대를 빨리 보내가지고 내가 날 괴롭게 하냐 그래. 그건 뭐 근데 저가 나타나면 이제 그런 얘기 못하죠. 이따가 얘가 요즘엔 조금 적응이 돼서 좀 올라갔어요. 그냥 또 여자친구 사귀었어. 능력이 좋아. 나보다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삶의 안정감은 차이가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만나는 중증정신질환, 정신장애인 회원분들은 어떤가? 정신장애인이 있어요. 그죠? 있는데 사회적으로 편견도 심해.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공주택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취업도 잘 안 돼. 자격증도 못 따.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잘 얘기도 안 해. 이런 것 때문에 삶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야. 삶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정신질환이 있는데 지역에 이제 탈원화돼서 아니 탈시설하다가 탈원화돼서 병원에 나왔을 때 지역에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또 사회적 평이도 낮고 또 뭐 취업에 대한 기회들도 많다고 하면 굳이 삶의 안정감이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혼자 살게 될 경우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거주도 제공해주고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하고 최근처럼 코로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비대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하면은 삶의 안정감이 무너지진 않아요. 고립감이 높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정신질환이 있고 없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안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법인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내용을 해서 이쪽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증진이라는 내용을 해서 중증정신질환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 국민들의 그 건강 증진에 관련된 내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 이연속체 모델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이쪽 일을 많이 했지만 이쪽도 잘 사용하였던 왼손도 지금부터 좀 사용해야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법을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여기 질문 없죠? 깔끔한 정리, 완벽한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걸 몇 가지 하나 보는데 이제 법을 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2x2 매트릭스예요. 아까 똑같은 건 하나는 이게 이제 집단적으로 할 거냐 개인적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이거를 약간 권위를 가지고 약간의 강제성을 두고 할 것이냐 협력을 해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영역이 좀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들 중하고 또 여러분이 약간 선호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제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은 이쪽 영역이에요. 약간의 개입 방식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권위적으로 하는 거면서 전체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영역에 있는 내용들이 정책 수립, 입법 이런 내용들이 여기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신건강 영역으로 보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의 내용들을 증진시키고 또 위험 요소를 감소하는 정책이다. 보통 이렇게 정신건강 영역에서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약간 권위적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 약간의 상담 같은 거. 상담자를 가지고 있는 권위성이 있잖아요. 내가 약간 권위적으로 보인다. 아 죄송합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좀 붙이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또 전문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전문적인 조언을 하게 되면은 대체로 정신건강이 설득이 되고 증진된다는 영역은 이쪽 영역입니다. 약간의 권위적이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반면에 입법 활동은 아니지만은 이게 약간 협력적으로 논의를 하지만은 집단적으로 하는 것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개발.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그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신건강을 지지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집단이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 영역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집단 활동을 하고 또 지역을 조직하고 연대화하는 작업들인 것은 약간의 계획 방식이 집단적이지만 충분하게 협력을 해야지만이 되는 게 있어요. 반면에 협력적이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상담 개인 상담, 설득에서. 그래서 이것들은 약간 뭐 여러분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탄력성을 강화하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이쪽이죠. 이건 설득이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거 여러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는 상담 쪽이 이쪽에 있다. 여러분이 이쪽을 좀 선호하긴 하는데 여러분의 영역은 아니죠. 여러분 이쪽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입 방식에 의해서 그다음에 개입 대상에 의해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도 약간의 논의를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이 바뀌었을 때 이게 전문가의 법인가 외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합의된 법인가 이런 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건강복지법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법 만들 때 우리에게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단체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럼 그게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일까? 근데 반면에
법이라는 게 통과됐을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통과됐기 때문에 어떤 공인된 단체에서 얘기한 내용이니까 인거에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조금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신건강 정책을 논의할 때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해요? 당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보호를 이분들을 해주는 분들, 그다음에 뭐 전문직들, 그다음에 관련 여러 가지 단체들, 국회 및 정보 관련 단체들, 옹호단체라고 하면 이제 뭐 법률가도 들어갈 수 있고 있는 분들이죠. 시민단체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시민. 또 일반 시민들한테 항상 이렇게 한번 그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하고 의견을 듣죠. 그래서 과거의 법에 참여했던 단체나 개인은 내 얘기가 과거보다는 적었어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관련 단체의 얘기를 아무도 듣지 않았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내가 30%가 의견을 차지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0%로 떨어질 수는 있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최근에는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 정책이나 법을 개정할 때 언젠가는 초대가 받아서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좋겠고 그렇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설득하는 게 보다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사실은 이제 몇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OECD에다가 우리나라 정신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리고 그 조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병원도 가고 뭐 요양시설도 가고 그다음에 뭐 당사자 단체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좀 잘하고 있는 시설들도 만나고 그랬어요. 여기서 잘하고 있는 시설은 이제 우리가 왔다니 저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세 가지를 공부했어요. 첫 번째는 정신건강 모델 좀 바꿔라. 지금 이제 법 자체가 과거법이에요. 이태원 중심의 법인데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좀 어떤 정신건강 모델을 좀 변화시켜봐라.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왜 중증정신질환자들만 대상으로 하느냐. 일반 시민, 일반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지 않으면은 현재와 같은 여러 가지 자살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울감 높은 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라. 세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형성을 해서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줘라.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넘어서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서 다른 부처의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같이 하는 방법을 해보자. 그래서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2014년도 이제 계속 논의하다가 2016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물어봐도 대답을 하겠다는 내가 대답을 강박관념을 버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사법위반 제도를 논의하겠다.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보강 얘기를 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정신장애인 관련된 여러 가지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닐 수 있죠. 국토교통부 소속일 수 있고, 법무부 소속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고용노동부 소속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각 부처 계층을 포괄하는 접근들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정부에서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서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 이런 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통과됐어요? 안 됐죠. 박살났죠. 박살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그 개념이 크다 보니까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이 치료도 잘 안 받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도 못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조금 더 축소해서 두 개로 나눠서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능장애 정신질환 이런 단어를 넣는 바람에 법에 3조에서 걸려가지고 뒤까지 가지 못했어.
그래서 막 완전히 박살났죠. 근데 지금 대신에 이제 OECD도 공고한 사항도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내용들을 뭐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해서 쭉 이렇게 갖고 정부 입법안이 이제 폐진됐지만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발달장애인 쪽에서 너무 이제 서비스가 없으니까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이제 일주일에 2분씩 3분씩 어머니 머리를 감고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 갈 데가 없고 우리에게도 복지 서비스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발달장애 성인들이 서비스를 받는 퍼센테이지가 한 20몇 % 정도. 그래서 어머니들이 계속 머리도 깎으시고 막 계속 하다 보니까 발달장애 지원에 관한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또 올린 거예요. 사실 그때 저도 머리를 깎을까. 왜냐면 정신재활시설에 정원을 다 합쳐와도 장애인 등록한 사람이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 좀 깎아야 돼. 근데 제가 머리가 지금 봐도 짧잖아요. 깎아도 별표가 안 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머리를 긴 직원을 보면은 다음에 깎을 때 같이 깎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는 척 안 하고 눈을 안 맞추시는데 뭐 또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법이 이제 같이 병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병합이 된 내용 중에 하나는 또 유엔의 장애인 권리법에서도 있어요. 유엔 장애인 권리법에서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정신장애인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복지 서비스 관련 내용이 없다. 아니면 장애인 복지법에 들어가서 받게 하는 방법을 찾거나 해라. 두 번째는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입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은 인권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2014년도에 제안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걸 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애인 권리 협약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정부 국가보고서를 해야 되고 장애인 권리 협약은 유일하게 국가보고서 이외에 민간보고서를 하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는 다 했다, 장식적으로 만들었다 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해야 되고 또 4년 5년 이후에는 다시 또 그에 대한 내용들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에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해서 이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와 있었던 OECD의 권고사항과 정부 입법안과 또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 하나 법률 통과된 것들, 그다음에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내용이 나왔던 것들, 뭐 다음에 뭐 신체적인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중요시 여기고 최저임금 제도 예외 조항을 폐지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이제 내용들이 좀 인권적으로 좀 제한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정신건강복지법이 이제 통과하게 됐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 법 통과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했을 때 많은 공공 사람들은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법이라는 걸 모르죠. 그래서 법이 통과가 되니까 그때부터 약간 미진한 내용들을 하위 법령으로 이제 커버를 이제 많이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은 사실은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하위 법령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타법과에서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그 약간의 갈등 사항이라든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위 법령을 개정하거나 하위 법령 바꾸기 쉽거든요. 복지부에서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안을 잘 하시게 되면 된다. 근데 제안할 때는 막 하면 되는 건 아니고 현재 법의 문제점 얘기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내용 구체적으로 써져야겠죠. 세 번째는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의 타법에서 이에 대한 해결점. 마지막으로 개정안. 이렇게 4개 단계로 제출을 하셔야지만 법은 통과됩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겠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정신건강복지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당사자 단체, 가족 단체, 뭐 여러 가지 시민 단체들하고 자꾸 접촉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민첩하지도 않고 호기심도 없는 단체가 돼요. 개인.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면 또 민첩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야 법이나 제도를 바꿀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어느 방향으로 민간과 공공이 자리 잡고 있냐를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보와 비영리기관, 여러분들이 이제 비영리기관의 일을 한번 생각했을 경우에 관계를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심플하죠. 재정 부담과 공급 주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정부에서 다 한다. 재정도 다 해주고 정부의 서비스를 직접 한다. 그건 이제 이쪽이 정부 주도다. 완전 반대는 뭐 비영리 부분이 주도하는 거죠. 재정도 비영리 부분에서 모아서 하고 서비스도 비영리 부분에서 다 한다. 이런 양쪽에 극한된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주로 요 안에 있다. 요 안에 있는데 이중호답하고 상호협조가 있어요. 상호협조.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중현합은 뭐냐면 이제 보충형과 보완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충형은 뭐냐면 그 재정 부담도 정부가 하고 그다음에 공급 주체도 정부도 하고 같은 영역의 비영리 부분도 해요. 정보 부분이 직접 한다. 최근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회 서비스원 뭐 아니면은 최근 하고 있는 자치단체 복지재단 인데서 우리가 하고 있는 똑같은 사업을 물론 겹치게 하지 말자고 하지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보충형이죠. 정부에서 재정도 받고 그래서 논란이 됐죠. 서울 뭐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을 때 돈을 내는데 이 사회서비스원의 돈은 누구야? 재정 부담은 정부 세금 아니에요. 세금으로 그 법인 전입금처럼 낸단 말이에요. 그게 맞느냐? 그저 낸 세금. 그 서비스도 직접 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보완형은 재정 부담을 이제 정부가 하지만 물론 비영리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받긴 하겠지만 공급 주체는 틀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보완형이고 상호협조형은 이제 아예 나누는 거예요.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최근에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서비스는 이제 공급 주체는 민간에서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서비스를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협력해서 하느냐에 따라 나눠진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 정부가 주도적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생손집 할 때만 하더라도 재정도 안 주고 공급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면 이렇게 점점 넘어가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호협조인지 이 혼합에서 보충형인지 보완형인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세팅 자체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데 이제 어느 영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제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와 비영리 간의 관계 유형을 보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마무리 봅시다. 정신건강복지법 이해하자. 아까 그래서 이연속체 모델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신질환 있냐 없냐만 가져오겠다. 그게 아니라 그 삶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정신건강 이연속체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약간 강압적으로 했느냐, 계획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4개 영역으로 나눈 2x2 매트릭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법 자체가 어떤 뭐 전문가들이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합의안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국제적인 기구, OECD나 그다음에 이제 UN이나 이런 데서 장애인권리 협약에 요구한 내용들하고 또 타법에 의한 영향을 받았던 것들에 설명을 하면서 정신건강 영역에 제한한 영역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그 비영리 기관의 관계 유형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 주도 내지는 민간에서 주도했지만 지금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데 약간 정부 주도로 좀 가고 있는 방향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도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해는 힘들지만 조금 하는 게 필요하다. 대신에 어렵지 않다. 오늘도 어려운 날. 어려웠다면 이제 어려웠다고 하면은 강사가 잘한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법을 오늘 뭐 1시간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건강복지법 관련돼서는 제가 촬영을 한 3번 했어요. 과거에 이제 법만 만들고 하위법령을 썼을 때 그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것도 해봤고, 하위법령이 나왔고 실행이 되지 않은 바로 전에는 복지TV에서 이제 또
변호사분하고 토론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변호사분하고 의사분하고 셋이서 이렇게 토크식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범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런 내용들 잘 찾아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법이 적용할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방향을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백그라운드에다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설득하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정부 정책안은 그냥 부대뽀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한 거다. 현재의 문제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들 정확하게 사례, 그다음에 외국이나 다른 법과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대안적 법안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법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좀 바꿔가는 저희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